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8월 달 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 관세 비용이 물가에 전가되는 게 예상보다 좀 약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물가 지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헤드라인 물가가 전월비 0.3에서 0.4로 올랐지만 근원 물가는 뭐 지금 예상대로 나오면서 전월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 지표는 조금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그렇게 묻어나온 지표는 아니라서 안도는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내용들을 따져보니까 상품 물가라는 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관세발 급등은 제한됐지만 상품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불안을 조금 부추긴 조금 더 높여준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서비스 물가가 좀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이제 고용 또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조금 살짝 식다 보니까 물가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는 조금 낮아지면서 관세발 상품 물가 상승을 조금 잡았다, 끌어내렸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합쳐지니까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를 합치니까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뭐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측면으로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뭐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죠. 네. 이 물가 지수가 워낙 약간 좀 해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끈끈하게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관세를 이렇게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최일호 상무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 중에서 생산자 물가를 특히 유심히 봤는데요. 생산자 물가 보시면은 전월 대비로나 예상치로나 다 하회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는 채소 가격이 전월에 많이 올랐었는데 한 40% 정도 올랐었는데 떨어졌고요. 또 특이할 만한 게 유통기업들의 유통 마진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 의미인즉슨 유통기업들이 그 관세를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자기들이 떠안았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상당히 경쟁적인 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유통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관세를 다 떠넘겼다면 자기네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깎여나갈 거를 우려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가 살짝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요인도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를 공급 요인이라고 보고 경기를 수요 요인이라고 보면 공급 요인에서는 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만 진정시켰고 수요 요인에서는 물가를 둔화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나 전월 대비로 대폭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최일호 상무께서 이 경기가 약간 안 좋은 모습 이것들 좀 거론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물가보다는 고용이 좀 더 충격적이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뭔가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아직도 약간은 끈끈한데 혹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빠르게 악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고용 뭐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뭐 소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거죠. 9월 1일 노동절 관련해서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텍사스 주에 이제 그 실업수당이 1만 5천 건, 그 뭐 굉장히 뭐 전체 실업수당 증가 폭의 거의 60%를 텍사스 주 한 주가 차지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실업수당 청구를 자연재해에 따라서 마지막 그 청구일이다 보니까
대거 신청한 것 같아서 조금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에는 통계적으로 조금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전주와 같았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가 조금 식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데 실업수당이나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경기의 심각한 위축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조금 버퍼가 남아 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와 물가 정말 혼란스럽게 나오면서 과연 다음 주 9월 FOMC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 관전 포인트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최희로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연준 의장의 시선이 일단은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있고 또 고용 자체가 지금 불균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심리 지표도 오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가 나왔지만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물가와 고용 또는 경기에 대한 이 조합이 금리를 내리기에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라기보다도 경기가 약간 식는 과정이라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아닌 보험성 금리 인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FOMC 이후에 미 증시 전망이 잠깐 궁금해지는데 최희로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저는 굉장히 밝게 봅니다. 증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더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약간 식어가면서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증시의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성장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지금 AI의 방향성 자체가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시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9월 FOMC 과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 자,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뭐 좀 SEP가 나오니까 또 점도표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연준의 전체적인 시각, 물가에 대한 시각이 이제 지난 6월에 3개월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3개월 전에는 사실 그 전 3개월 전에 비해서 올해 근원 PCE 물가를 2.8에서 3.1로 0.3%포인트 높였거든요. 내년도에도 0.2%포인트 높였고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수준이 정말 뭐 조금 굉장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그리고 그 요인이 지난 6월 또 그 이후에 FOMC에서 회의 때마다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여름을 지나봐야 관세 영향이 조금 뚜렷해질 것 같아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났는데 관세 영향이 조금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조금 멋쓰게질 것 같아요. 조금 3개월 전 또 2개월 전 계속 여름을 지나보면 조금 뭐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마 이해될 거야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번 그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그동안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관세의 영향, 관세 물가 영향에 대해서 SEP든 뭐 그다음에 점도표든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든 그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9월 FOMC에 대해서 예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점점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제는 심지어 25bp 베이비 컷을 할 거냐, 50bp 아예 빅컷을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희로 상무께서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앵커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페드와치에서 관찰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5bp 인하는 90% 내외 정도, 그리고 50bp 인하는 한 10% 내외 정도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어떤 행태로 봤을 때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25bp 가능성이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일부 우려한 위원들의 코멘트로는 한 50bp 인하도 거론은 되지 않을까, 논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우려 자체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EP에서 지난 6월에 실업률 데이터가 올해 말에 한 4.5%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어느 쪽으로 옮겨가느냐. 과연 연내 몇 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또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올해 3번, 내년까지 4번, 그러니까 뭐 175bp. 그러면 최종 금리, 기준 금리의 상단이 2.75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3% 이하로 간다라는 건데요. 그런 주장이 뭐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일호 상무님 말씀하셨듯이 50bp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지금 실업률이 4%대 초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50bp 인하는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연준이 이번 FOMC에서는 3번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놓을 거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조금 더 좀 비둘기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3번 인하를 열어놓고는 있지만 3번 인하를 확정하는 정도는 아닌, 확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길 것 같고요. 저는 올해 2번 내지 3번까지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조삼모사일 것 같습니다. 올해 3번 인하하면 내년에 인하폭이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도 모건 스탠리 주장대로 4번 이상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내년 한 중반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주식시장에는 유리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의 배경, 즉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축이냐 아니면 조금 극단적인 침체냐, 그 중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경기는 조금 위축되면서 골디락스를 이어가다가 조금 위축되면서 연준은 금리를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그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에는 그 조합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무역전쟁 얘기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새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다음 주에 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페인에서 무역회담을 할 예정이거든요. 자, 현재 사실은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상태거든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앞으로 오갈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이번에는 결정이 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 미국이 조금 몰아붙이는 측면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중국이 버티고 뭐 히토리라든지 희귀금속 이런 수출에 대한 조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버팅이 있다고 그럴까요? 녹록하지 않게 협상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조금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쪽에서 약간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9월 뭐 14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틱톡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대두를 지금 중국이 사가느니 마느니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사안들이 좀 의제가 돼서 논의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다 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미중의 전체적인 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협의에서 최종 관세율을 짜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이번 조금 고위급 회담에서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조금 서로 조금 그 국익을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결국엔 결론은 조금 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11월 에이펙 회의를 전후로 한 조금 양국 정상의 회담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조금 논의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의 뉴스 플로우를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시장에서 이걸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일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거는 히토류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원하는 건 AI 칩입니다. 결국 둘 간의 어떤 그 쟁점, 양국 간의 쟁점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문제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영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동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갔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젠순왕입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수출 칩에 대한 통제를 좀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갈 때 젠순왕 CEO도 같이 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AI 칩과 관련된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젠순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도 아마 같은 결에서 좀 AI 칩의 통제가 좀 완화되면은 히토리 문제도 조금 더 해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관세나 중동발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물가를 감안해도 1980년대 기록했던 고점을 다시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얘기가 일본에서는 금 1kg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지금이 금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가? 어떤 투자 방식이 유효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요. 자,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금은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굉장히 비싼데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부채 화폐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중앙은행이 조금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를 도와서 중앙 정부가 재정 악화를 마음 놓고 해도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그것을 계속 사주는, 부채를 사주는 그러한 중앙은행과 중앙 정부의 조금 일체화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금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뭐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물가가 잡힌 건 아니거든요.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3 내지 4% 정도의 혹은 뭐 기대 물가 기준으로 한 5%의 기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시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리로 계산하면 뭐 한 10년 후에는 50%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은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은 금에 대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모든 통화에 비해서 금이 하락하는 것이지 꼭 달러에 대해서 지금 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가 오히려 금에 대해서 적게 평가절하되고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한국 원화가 오히려 금에 대해서 더 평가절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로 금을 사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 연말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자꾸 상향하고 있는데, 자, 올해 연말까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는 구간에서 경기도 약간 둔화되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정책 금리마저도 인하 사이클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한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S&P 500 자체가 최고가이긴 하지만 그 최고가임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장 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현재 높아져 있는 밸류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된 업황 전망이 계속 요즘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장주의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버블의 초입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버블을 놓치는 것도 뼈아프지만 버블에 늦게 진입하는 것은 더 뼈아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